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경계를 넘어 시간 그 자체의 조용한 기록 속으로 들어갑니다. 별이 태어나기 전, 빛이 생기기 전, 어둠조차 이름을 갖기 전, 무언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폭발이 아니라 서서히 펼쳐지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없음에서 있음으로 나아가는 부드러운 전개. 그것은 격렬한 이 아니라 확장의 고요한 리듬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연구자들은 우주의 가장 오래된 속삭임, 첫 번째 순간이 남긴 희미한 울림을 들어왔습니다. 세계 곳곳의 실험실과 관측소, 데이터 스트림과 기록된 신호 속에서 과학자들은 신화가 아닌 정밀한 관측으로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혼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내의 기록입니다. 에너지가 물질로, 침묵이 구조로, 시간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뀌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의 밑바탕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1980년 1월 미국 뉴저지주의 벨 연구소 홀 모델 안테나에서 희미한 라디오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이 안테나는 16년 전 처음으로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했던 바로 그 장비였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단순한 교정 테스트 중에 이 신호를 확인했지만 그 균일한 패턴이 훗날 우주의 기원을 가장 정확하게 측정한 결과의 기초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신회는 변동도 리듬도 없었습니다. 오직 일정하고 고르게 퍼진 따스함만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잡음이 아니라 기억이었습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존재의 첫 번째 1초를 수량화하려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물리학자, 우주론자, 데이터 보관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우주가 폭발이 아닌 지속적인 펼쳐짐으로 시작되었음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연구는 느리고 조용했으며 오직 듣는 일에 집중된 과정이었습니다. 1980년부터 1992년까지 인공위성 코비와 블루엠에이피은 우주 배경 복사를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관측 장비는 10만 분의 1 수준의 온도 차이를 기록했고 그 결과 우주가 거의 완벽하게 균일한 상태에서 시작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기록되고 대조되고 보관되었습니다. 한편 CERN에서는 입자 충돌 실험을 통해 플랑크 시기와 비슷한 조건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재현하며 초기 우주의 밀도를 검증했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모두 한 가지 사실로 이어졌습니다. 우주는 거의 완전한 평형 상태의 에너지에서 시작되었고 부드럽게 측정 가능한 형태로 확장되었습니다. 메릴랜드 주의 나사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에서는 위성 데이터의 모든 신호를 받아 저장하고 교차 분석이 가능하도록 보존했습니다. 전송된 데이터들은 하나씩 복호화되어 장기 보관용 형식으로 아카이브되었습니다. 그 저장소는 조용히 테라바이트 단위로 성장해 갔습니다. 우주가 처음으로 관측 가능한 상태였던 시점의 기록이 거기에 쌓여갔습니다. 독일 가르힝의 막스 플랑크 천체물리학 연구소에서는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 온도, 분포를 전천 지도 형태로 재구성했습니다. 연구진은 원시 신호를 공간적 정보로 바꾸는 알고리즘을 다듬어 거의 균일한 하늘 속에서 가장 미세한 흔들림을 찾아냈습니다. CERN의 입자 데이터 그룹은 실험적 밀도와 우주 상수를 비교하며 이론 예측을 확인했습니다. 각 기관은 조용히 반복과 검증을 통해 확실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질문이 아니라 이상 현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64년 아르노 펜지어스와 로버트 윌슨은 위성 통신 연구를 위해
홀무델 안테나를 조정하던 중 예상치 못한 마이크로파 신호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지상 간섭, 기기 오류, 심지어 안테나 내부에 쌓인 비둘기 배설물까지 의심했지만 신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신호는 균일했고 등방적이었으며 약 3켈빈의 흑체 온도와 일치했습니다. 우주론자들은 즉시 그것이 138억 년 전에 빅뱅이 남긴 열의 장황임을 알아보았습니다. 1980년 무렵에는 여러 지상 및 기구 관측을 통해 동일한 신호가 반복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확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자들은 정밀도를 원했습니다. 균일한 속에서도 구조를 드러낼 수 있는 세밀한 차이, 즉, 은하와 별, 행성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단서를. 1989년에 발사된 코베 위성은 이 임무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4년에 걸쳐 하늘 전체를 스캔하며 10만 분의 1도 이하의 온도 차이까지 측정했습니다. 그 데이터는 놀라운 사실을 드러났습니다. 우주는 완벽히 매끄럽게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극미한 양자 요동들이 급격한 팽창 속에서 증폭되어 공간의 구조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 미세한 물결이 훗날 모든 구조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중력이 그 패턴을 따라 물질을 모으고 그 사이에는 거대한 공허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에 이미 우주에 청사진이 쓰인 셈이었습니다.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센터에서는 코비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플레이션, 급팽창, 이론을 검증했습니다. 우주가 탄생 직후 극도로 짧은 시간 동안 빛보다 빠르게 팽창했다는 가설이었죠. 이 이론이 옳다면 배경 복사 지도에는 특정한 통계적 패턴이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그 예측과 일치했습니다. 우주는 실제로 아주 짧은 순간 동안 빛보다 빠르게 팽창했습니다. 이로써 불규칙함은 평탄해지고 미세한 양자 요동이 우주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관측으로부터 도출된 추론이었습니다. 1992년 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언론은 빅뱅 이론의 확증이라고 보도했지만 연구자들에게 그 의미는 훨씬 더 섬세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창조를 증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우주의 기원을 온도, 밀도, 시간이라는 물리적 변수로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너지가 물질로 바뀌고 공간이 팽창하며 복사가 냉각되는 일련의 단계가 수식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창조의 이야기는 이제 검증 가능한 전이 과정의 연속으로 표현될 수 있었습니다. CERN에서는 이 이야기를 더 이른 시점까지 확장했습니다. 입자 가속기를 이용해 빅뱅 직후 1마이크로초 이내의 조건을 재현했습니다. 당시의 우주는 너무 뜨겁고 밀도가 높아 쿼크와 글루온에 아직 결합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이온을 거의 빛의 속도로 충돌시켜 쿼크, 글루온, 플라즈마라 불리는 상태를 만들어냈습니다. 감지기들은 온도, 밀도, 수명 등을 정밀하게 기록했고 이는 강한 핵력을 설명하는 양자 세격학 QCD 이론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의 이론가들은 입자 물리와 우주론을 잇는 계산을 이어갔습니다. 쿼크가 냉각되며 어떻게 양성자로 결합되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어떻게 결합해 가벼운 원소를 형성했는지, 그리고 전자가 결합해 중성 원자가 만들어지는 시점을 계산했습니다. 모든 과정은 이미 알려진 물리 법칙에 따라 설명되었고 실험이나 천문 관측으로
검증되었습니다. 이제 우주의 탄생은 원인과 결과의 연속으로 서술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플랑크 시기 7:43초라는 가장 초기의 순간은 여전히 직접적인 관측이 불가능했습니다. 이 영역에서는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이 동시에 작용하지만 두 이론은 서로 모순됩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수학적 한계까지 물리 법칙을 확장하는 방식으로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온도는 732 켈빈, 거리 단위는 1035m. 시간조차 연속이 아니라 불연속적인 작은 단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선 순간 방정식은 작동을 멈췄습니다. 그 지점은 계산이 아니라 오직 접근 가능한 한계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 불확실성조차 단서를 남겼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균일성을 초기 우주가 열적 평형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지금 서로 수십억 광년 떨어진 지역들이 한때 서로 에너지를 교환할 만큼 가까웠다는 의미입니다. 인플레이션 이론은 바로 이 점을 설명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기 전에는 충분히 작아서 평형을 이루었고 그 후 급팽창이 그 균일성을 얼어붙인 채로 넓혀버린 것입니다. 이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또 다른 흔적을 찾아 나섰습니다. 초기 인플레이션 시기에 생긴 중력파가 배경 복사에 남긴 극미한 편광 패턴을 찾는 것입니다. 그 신호가 발견된다면 공간 자체가 팽창 중에 진동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관측 장비가 제안되고 자금이 지원되고 탐색은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2000년대에 이르러 표준 우주론 모형은 완성되었습니다. 우주는 하나의 특이점 혹은 그와 유사한 상태에서 시작해 급격히 팽창했고 팽창과 함께 식으면서 에너지는 입자로, 입자는 원자로, 원자는 기체로 변했습니다. 중력은 그 기체를 모아 실처럼 얽은 뒤 별과 은하가 태어났습니다. 별은 수소를 융합해 무거운 원소를 만들었고 그 파편에서 행성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성 중 하나에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지금 138억 년이 지난 오늘 그 생명은 뒤돌아 우주를 관찰하며 그 빛과 복사를 통해 자신의 기원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완결되지 않았지만 체계적이었습니다. 모든 주장은 온도, 적색 편의, 원소 비율, 구조 분포 같은 관측 근거 위에 세워졌습니다. 모든 예측은 새로운 관측으로 검증될 수 있었습니다. 우주의 기원은 이제 과학적으로 탐구 가능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신비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한 것입니다. 시카고의 카블리 우주물리연구소에서는 우주의 기본 상수들을 정리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우주의 구성비, 나이, 팽창 속도 같은 값들이 여러 독립적인 관측으로부터 계산되어 서로 교차 검증되었습니다. 초신성의 거리와 적색 편의를 통해 허블 상수가 측정되었고 원시 원소의 비율과 배경 복사로부터 보통 물질의 밀도가 추정되었습니다. 은하 회전 곡선과 중력 렌즈 효과를 통해 암흑물질의 비율이 계산되었고 먼 초신성과 대규모 구조 관측으로 암흑 에너지의 밀도가 호출되었습니다. 이 모든 값들이 모여 하나의 모형이 만들어졌습니다. 람다 CDM 모델. 람다는 암흑 에너지를, CDM은 차가운 암흑 물질을 뜻합니다. 이 모델은 우주가 보이지 않는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물질, 원자, 별, 행성은 전체 질량과 에너지의 5%도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27%는
오직 중력으로만 상호작용하는 암흑물질, 그리고 68%는 우주의 팽창을 가속시키는 암흑에너지가 차지했습니다. 즉,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는 전체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델은 작동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미세한 온도 요동, 은하의 분포, 가벼운 원소들의 비율, 그리고 가장 오래된 별들의 나이를 모두 예측했고, 그 예측은 실제 관측값과 오차 범위 안에서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완전한 이론은 아니었지만 우주의 탄생부터 현재까지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견고한 틀이 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더 정밀한 측정을 위해 계속해서 장비의 한계에 도전했습니다. 남극의 고지대에서는 대기 간섭이 거의 없는 환경에서 전파망원경이 미세한 마이크로파 신호를 스캔했습니다. 지구 대기 밖의 인공위성들은 날씨나 빛 공해의 영향을 받지 않고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칠레와 하와이의 산 정상에서는 광학 망원경과 적외선 망원경이 먼 은하를 관측하며 적색 편의를 통해 우주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이 모든 시설의 데이터는 하나의 공동 아카이브에 모여 세대와 기관을 넘어 축적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아카이브는 일정한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주는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에너지 보존, 대칭성, 인과관계, 이 법칙들이 우주가 따라야 할 길을 정했습니다. 가능한 역사의 범위는 이 법칙들에 의해 좁혀졌고, 그 안에서만 모든 관측이 일관되게 설명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우주의 이야기를 서술할 수 있었습니다. 첫 1초는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공간의 팽창 속도를 정했고, 팽창 속도는 냉각 속도를, 냉각은 입자가 형성되는 시점과 핵융합이 시작되는 시기를, 그리고 원자가 결합할 때를 정했습니다. 모든 전환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고 복잡성이 태어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분석가들에게 이 과정은 시간을 데이터로 바라보는 인내의 훈련이었습니다. 우주는 사건이 아니라 지속이었습니다. 첫 순간 이후의 모든 상태는 이전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빅뱅은 공간 안에서의 폭발이 아니라 공간 자체의 팽창이었습니다. 중심도 경기도 없었습니다. 우주의 모든 점이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고 그 모든 곳이 동시에 시작점이었습니다. 이 관점은 창조의 의미를 바꾸었습니다. 우주는 한 지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은 어느 특정한 곳에서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모든 공간에 동시에 태어났습니다. 특이점은 공간의 한 점이 아니라 시간의 한 점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전이라는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자들은 역사를 거슬러 거의 그 순간까지 접근할 수 있었지만 그 기원 자체는 여전히 물리 법칙이 멈추는 경계선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 너머에서 우주는 자신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대의 미세한 복사음 속에서 매 순간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모든 광자는 자신의 기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온도, 평광, 그리고 적색 편의로. 모든 원소는 별의 핵이나 원초적 불덩이 속에서 일어난 핵 반응의 증거를 품고 있고, 모든 은하의 위치는 수십억 년의 중력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우주는 마치 겹겹이 덧씌워진 고대의 문서처럼 올바른 도구와 방법만 있으면 그 기록을 읽을 수 있는 거대한 팔림프세스트가 되었습니다. 초기의 우주를 측정하는 일에는 당시엔 존재하지 않던 도구들이 필요했습니다.
1970년대 이론 우주론자들은 우주 배경 복사에 특정한 온도 변동 패턴이 있을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그 신호는 너무 미세해서 당시의 장치로는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학자들과 물리학자들은 수십 년에 걸쳐 이 미세한 신호를 포착할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캘리포니아 패서디나의 제트 추진 연구소에서는 100만 분의 1도 감지할 수 있는 초저온 수신기를 설계했습니다. 이 장비들은 절대 0도에 가까운 온도에서 작동하며 미약한 우주 신호를 덮어버릴 열 잡음을 최소화했습니다. 탱크 속의 액체 헬륨은 천천히 끓어올라 장비를 생각했고 수년간의 관측이 끝나면 헬륨이 모두 증발하며 임무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제안은 전자공학이 아니라 물리학의 한계, 즉 열역학이었습니다. 위성 관측은 지구의 대기를 완전히 벗어나야 했습니다. 지구 대기 역시 미약한 마이크로파를 방출하며 날씨나 습도에 따라 변합니다. 지상에서는 이를 보정할 수 있었지만 우주에서는 애초에 이런 간섭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주에도 새로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태양빛이 우주선의 한쪽 면을 가열하고 반대쪽은 차가운 우주로 열을 방출하면서 온도차가 구조물의 미세한 변형을 일으켰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다층 단열재와 열차폐막, 능동냉각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2001년에 발사된 WMAP 위성은 이런 해결책들을 모두 담고 있었습니다. 5개의 주파수 대역을 이용해 은하의 먼지나 전파 간섭으로부터 순수한 우주 신호를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각 대역은 서로 다른 우주 현상을 가리켰습니다. 먼지는 저구외선에서, 싱크로트론 복사는 저주파에서, 우주 배경 복사는 마이크로파 전역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이를 종합함으로써 분석가들은 각각의 신호를 구분하고 가장 순수한 우주의 목소리를 분리해낼 수 있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WMAP 연구팀은 원시 관측 데이터를 우주론적 변수로 바꾸는 정교한 분석 과정을 구축했습니다. 기기 감도의 편차, 안테나의 비대칭성, 방향 오차 같은 문제를 조정하고 은하 방출 신호를 제거하기 위해 다른 관측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무작위 잡음은 통계적 방법으로 걸러냈습니다. 그렇게 수 테라바이트의 전송 데이터가 하나의 온도 지도, 4년간의 관측이 응축된 단 한 장의 우주 그림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은 다양한 우주 모델을 대입하고 시뮬레이션된 하늘이 실제 데이터와 가장 일치할 때까지 변수를 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는 베이즈 추론, 마르코프 연쇄, 몬테카를로, 샘플링, 우도 분석 같은 고급 통계가 동원되었습니다. 컴퓨터는 몇 주씩 연속으로 작동하며 가능한 모든 변수 조합을 탐색했습니다. 결과는 단 하나의 답이 아니라 관측과 일치할 확률이 높은 여러 값들의 분포로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쌓일수록 이 분포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시오비가 첫 제약을 제공했고 WMAP 이를 다듬었으며 플랭크가 더 정밀하게 좁혀주었습니다. 미래의 임무들은 계속해서 오차를 줄이겠지만 그만큼 노력과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값이 무엇인가에서 그 값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로 바뀌었습니다. 측정보다 이해가 새로운 과제가 된 것입니다. 캐나다 워털루의 페리미터 이론 물리 연구소에서는 이 측정값들이 갖는 의미를 이론적으로 탐구했습니다. 왜 우주의 밀도는 지금의 값인지, 왜 그렇게 평탄한지, 왜 초기 요동이 거의 모든 파장에서 동일한 세기를 보이는지,
이 질문들은 관측만으로는 답할 수 없었고 왜 그렇게 되어야만 했는가를 설명할 이론이 필요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이론은 일부 답을 제시했습니다. 그 팽창은 공간의 굴곡을 평평하게 만들고 우주를 균일하게 정리했으며 양자 요동을 밀도 변화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자체도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그 팽창을 일으킨 힘은 무엇이었을까? 어떤 에너지 곡선이 그 과정을 지배했을까? 어떻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 팽창이 멈췄을까? 수십 가지의 모델이 제안되었고, 그중 일부는 관측으로 배제되거나 제한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반복되었습니다. 관측이 이론을 좁히고, 이론이 새로운 예측을 만들고, 그 예측을 다시 관측으로 검증하는 순환. 단 하나의 관측이 진리를 증명하지는 않았지만 축적된 증거는 일부 이론을 다른 것보다 더 설득력 있게 만들었습니다. 장비의 감도가 한계에 다다르자 연구의 초점은 복사에서 물질로 옮겨갔습니다. 에너지가 입자로 응축되고 그 입자가 결국 별과 행성을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추적하는 일이었습니다. 첫 1초가 조건을 만들었다면 그 이후의 시대들은 그 조건을 펼쳐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주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셈이었습니다. 2009년 5월 유럽우주국은 프랑스 기아나에서 플랑크 관측선을 발사했습니다.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빅뱅 후 38만 년 우주가 처음 투명해졌던 시기의 빛을 그 어느 때보다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을 찾는 일이 아니라 우주가 처음으로 보이기 시작한 순간을 기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새벽 아리안 5 로켓이 천천히 상승했습니다. 비행 궤적은 정확했고 마지막 단 분리 후 플랑크는 지구로부터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라그랑주 L2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지구의 간섭 없이 차갑고 안정된 시야를 제공하는 관측지였습니다. 4년 동안 플랑크는 마이크로파 전역을 관측하며 우주의 밀도 변동을 지도화했습니다. 온도가 3000 켈빈 아래로 떨어질 때 자유전자가 양성자와 결합해 중성수소를 만들었고 빛은 물질로부터 분리되어 자유롭게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모든 광자는 그 순간 방출된 것입니다. 그때 우주는 처음으로 투명해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빛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광자는 자유전자에 끊임없이 산란되어 우주는 밝았지만 시야는 불투명했습니다. 독일 다름슈타트의 유럽 우주운영센터에서는 스페인과 호주의 심우주 안테나를 통해 데이터를 수신했습니다. 빛의 속도로 이동한 신호는 약 8초의 지연 후 도착했습니다. 각 전송에는 9개의 주파수, 대역 온도 데이터, 교정값, 그리고 장비 상태를 감시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하루 24시간 흐르며 지상국을 거쳐 아카이브에 저장되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카블리 우주연구소에서는 은하의 간섭 신호를 제거하기 위해 수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가공했습니다. 우리 은하 또한 마이크로파를 방출합니다. 자기장 속에서 회전하는 우주선의 싱크로트론 복사, 성간 먼지의 열 복사, 이온화된 기체의 자유 방출 등 이 모든 신호를 하나씩 분리하고 제거해야 그 아래 숨어 있는 우주의 본래 신호가 드러났습니다. 이 정제 과정에는 수년에 걸친 교정과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캐나다 이론천체물리연구소는 WMAP의 이전 결과와 플랑크 데이터를 교차 검증했습니다. 서로 다른 장비, 서로 다른 장소, 서로 다른 방법이었지만
결과는 놀라울 만큼 일치했습니다. 하늘의 한쪽에 있는 미세한 온점과 냉점, 이론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통계적 상관관계까지. 이 일치는 우연이 아니라 관측 방법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진짜 신호임을 의미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우주의 첫 보이는 지도를 완성했습니다. 빛의 사진이 아니라 온도와 밀도의 정도였습니다. 지도는 색으로 표현된 구면 투영도, 평균 온도 2.729 켈빈에서의 미세한 편차를 나타냈습니다. 붉은 부분은 약간 따뜻하고 푸른 부분은 약간 차가웠습니다. 그 차이는 불과 수십 마이크로 켈빈이었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디가 더 조밀했고, 어디서 중력이 가스를 모았으며, 어디가 비어 있었는지. 우주가 38만 살이던 시절의 초상화였습니다. 이 연구는 빛을 단순한 밝음이 아닌 데이터로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광자가 온도와 거리의 기록이 되었고, 우주는 보는 것을 넘어 측정할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 조용한 정밀함 속에서 에너지와 물질 그리고 관찰 자체가 하나의 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주는 읽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재결합의 물리학은 이미 1960년대부터 이해되고 있었습니다.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온도는 서서히 낮아졌고, 온도는 우주의 크기, 즉 스케일 팩터에 반비례했습니다. 고온 상태에서 수소는 플라즈마로 존재하며 양성자와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이때 광자는 자유전자에 계속 산란되어 물질과 복사는 열평형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온도가 충분히 낮아지지 전자들은 양성자에 붙어 중성수소 원자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단번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온도와 밀도, 이온 화율의 균형에 따라 서서히 진행되었습니다. 약 3000 켈빈에서 재결합 속도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자유전자의 수가 급감하며 빛은 방해받지 않고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빛의 평균 자유 경로는 수 밀리미터에서 수십억 광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우주는 단 몇천 년 만에 우주적 시간으로는 눈 깜짝할 사이에 불투명에서 투명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방출된 광자들은 그 순간의 조건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 온도는 당시의 에너지를, 그 분포는 초기 가스의 밀도 변화를, 그 편광은 중력에 따라 연구자들은 온도 지도를 통계적 도구로 해석했습니다. 먼저 구면 위의 무늬를 묘사하는 수학적 함수인 구면 조화로 신호를 분해했습니다. 각 조화, 항은 특정한 각도, 규모를 뜻했습니다. 아주 큰 스케일의 변화, 중간 규모의 변화, 아주 작은 스케일의 변화. 파워 스펙트럼은 이 각 규모에서 요동의 세기를 측정해 주었고, 거기에는 특징적인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봉구리는 원시 플라즈마에서 일어난 음향 진동을 가리켰습니다. 복사압과 중력 붕괴가 밀고 당기며 만들어낸 소리의 물결이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봉구리는 같은 진동의 배음으로 거대한 우주 교향곡의 오버톤처럼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봉구리의 위치는 공간의 공률을 알려주었습니다. 우주가 양의 공률이라면 빛은 몰리면서 먼 대상이 더 커 보였을 것입니다. 음의 공률이라면 빛은 퍼지며 대상이 더 작아 보였을 것입니다. 평탄하다면 빛은 서로 평행하게 지나가며 겉보기 크기가 보존됩니다. 관측 결과는 오차 범위 안에서 평탄한 우주를 가리켜 사고, 이는 급팽창 이론의 핵심 예측, 빠른 팽창이 초기에 어떤 굴곡도 거의 지워 평탄함에
가깝게 만든다는 주장과 들어맞았습니다. 봉구리의 높이는 우주의 성분을 말해 주었습니다. 보통 물질이 많을수록 음향 진동이 더 강해져 봉구리가 높아집니다. 암흑 물질이 많을수록 중력의 우물이 깊어져 성장은 꺼지지만 진동 자체는 강화되지 않습니다. 암흑 에너지가 많을수록 뒤늦은 시기에 성장이 느려져 작은 규모의 구조가 억제됩니다. 연구자들은 이론 모형을 관측된 파워 스펙트럼에 맞추어 각 성분의 값을 정밀하게 추정했고, 그 결과는 은하 분포 조사나 초신성 관측에서 얻은 독립적 측정과도 일치했습니다. 표준 우주론 모형에 대한 신뢰는 이렇게 겹겹이 강화되었습니다. 독일 가르힝의 막스 플랑크 천체물리연구소에서는 관측 패턴이 다른 시나리오에서도 재현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론가들이 거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초기 조건, 팽창의 역사, 물질의 구성을 바꾸어가며 다양한 우주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대부분은 관측을 재현하지 못했습니다. 람다 CDM과 매우 비슷한 모형들만이 데이터를 충실히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해당 모형의 진리를 증명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가능한 우주들의 범위가 크게 좁혀졌음을 뜻했습니다. 플랑크 임무는 편광, 빛이 퍼져나가며 갖는 전기장의 방향성도 측정했습니다. 편광에는 초기 우주에 관한 추가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결합 시기에 전자가 광자를 어떻게 산란시켰는지, 그리고 인플레이션에서 온 중력파가 공간을 어떻게 당기고 늘렸는지 같은 흔적들입니다. 신호는 매우 미약했기에 기기의 효과를 섬세하게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수년에 걸쳐 체계적 오류를 점검하고 이론과의 일관성을 확인하며 편광 자료를 검증했습니다. 두 종류의 편광 무늬가 나타났습니다. 이 모드는 밀도 요동, 즉 온도 비등 방성을 만든 바로 그 변화에서 생깁니다. 이 신호는 예측되었고 높은 유의성으로 검출되었습니다. B 모드는 더 흥미로웠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중력파는 다른 원인과 구별되는 특정한 B 모드 패턴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호를 직접 잡아내면 인플레이션을 확인하고 그 에너지 규모까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원시 B 모드 탐색은 관측 우주론의 중요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남극과 칠레의 지상 실험들은 플랑크가 전천에서 달성한 넓이를 대신해 작은 하늘 구역을 극도로 민감하게 스캔했습니다. 은하 정형 방출이 최소인 구역을 골라 미세한 원시 신호를 찾으려 한 것입니다. 2014년의 초기 검출 주장은 이후 우리 은하의 먼지 방출로 설명되며 철회되었습니다. 미세한 신호를 소란스러운 데이터 속에서 가려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한번 드러난 사례였습니다. 그럼에도 탐색은 계속되었고 장비는 좋아졌으며 방법은 더 정해졌습니다. 편광 연구가 진전되는 동안 온도 자료 자체도 더 깊은 통찰을 주었습니다. 연구자들은 표준 모형이 예측하지 않는 이상 징후가 있는지 지도를 면밀히 살렸습니다. 서로 반대쪽 하늘 반 구간에 아주 약한 비대칭, 가장 큰 각도, 규모에서의 전력 부족, 통계적 요동으로 보기에는 다소 큰 맹점 같은 것들입니다. 이 이상들은 모형을 뒤집어 엎을 만큼 강력하지는 않았지만 가장 단순한 시나리오 너머의 물리를 암시했습니다. 우주는 가장 큰 규모에서 완벽히 균일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인플레이션 동안의 양자 요동이 생각보다 복잡했을 수도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시카고 대학교의 우주론자들은 이런 이상이 관측의 우연, 데이터가 늘어나면 사라질 통계적 변동인지 확인했습니다.
표준 모형과 일치하는 가상 하늘을 수천 번 생성해 유사한 이상이 어느 정도 빈도로 나타나는지 계산했습니다. 예를 들어 냉점은 약 2%의 가상 하늘에서 생겼습니다. 드물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은 수준입니다. 방구 비대칭은 WMAP과 플랑크 모두에서 보았기에 더 설명이 어려웠고 실제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그 물리적 기원은 여전히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연구자들은 이 이상이 새로운 물리를 가리키는지 탐색했습니다. 우주가 특정한 방향성을 가져 등방성을 전제하는 우주론적 원리를 살짝 위반하는 것은 아닐까? 관측 지평선 너머의 무언가, 경계나 구조가, 우리 안쪽 조건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닐까? 서로 다른 인플레이션 영역의 상호작용, 일종의 다중 우주 시나리오가 우리 관측 영역에 흔적을 남긴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은 아직은 가설에 머물렀고 힘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상은 매력적이었지만 결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2013년이 되자 플랑크는 하늘 전체를 여러 차례 훑는 본 임무를 마쳤습니다. 데이터는 단계적으로 공개되었고 각 버전은 더 나은 교정과 정교한 분석을 반영했습니다.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 불확실성은 1%보다 작다고 정리되었습니다. 허블 상수는 메가파섹당 초당 67.4km로 측정되어 국부 거리 사다리로 얻은 값보다 맞았습니다. 이 작은 긴장은 한동안 풀리지 않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임무는 2013년에 종료되었고 우주선은 폐기 절차를 거쳐 임무를 마쳤습니다. 하드웨어는 끝났지만 데이터는 전 세계 연구자들에게 열려 보관되었습니다. 수만 건에 달하는 온도와 편광 측정, 하늘 전체를 덮는 이 기록이 플랑크의 유산이었습니다. 우주 관측의 인간적 면모도 늘 함께했습니다. 새벽 3시에 지상국을 지키는 엔지니어, 분석 코드를 디버깅하는 대학원생, 시차를 넘나드는 일정을 조율하는 PM들. 이 일들은 눈에 잘 띄지 않았고 논문의 각주나 공저자 목록에만 남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해를 가능하게 만든 본질적인 기여였습니다. 파리의 플랑크 과학사무국은 데이터 공개를 총괄하며 관측이 문서화되고 검증되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했습니다. 정형 모델링, 체계적 오류 특성화, 우주론 변수 추정 같은 주제를 맡은 워킹 그룹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결과를 공유하고 해석을 토론하며 이견을 조정했습니다. 협력적이면서도 상호 검증이 강한 문화 속에서 서로의 결과를 교차 점검하고 다른 해석 가능성을 찾아 나갔습니다. 대규모 데이터 공개는 작은 축제 같았습니다. 몇 달에 걸친 준비 끝에 논문과 도표, 설명 문구가 세상에 나왔고 내부 검토를 거친 뒤 학술지 심사로 넘어갔습니다. 외부 심사자들은 방법과 결론을 날카롭게 살폈고 출판에는 때로 몇 달, 때로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검증된 이해가 쌓여갔습니다. 우주론의 공동체는 국제적이었습니다. 공통 언어는 영어였지만 억양과 관점은 다양했습니다. 연구자들은 학회를 다니고 동료 기관을 방문하며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런 만남이 지식 교류를 이끌었고 기법과 아이디어가 기관과 세대를 넘어 전파되었습니다. 신진 연구자는 선배에게 배웠고 선배는 젊은 동료들의 새로운 시선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학문은 이렇게 촘촘한 네트워크 속에서 전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버클리의 카블리, 우주,
입자천체 연구소에서는 박사 후 연구자들이 기계학습을 이용해 정형 신호와 우주 신호를 분리하는 새로운 분석법을 개발했습니다. 전통적 기법보다 더 좋은 분리 성능을 보였지만 무엇보다 검증이 중요했습니다. 시뮬레이션으로 반복 시험하고 기존 방법과 비교하며 편향을 점검하는 데에 개발보다 더 긴 시간이 들었습니다. 충분히 검증된 뒤에야 공동체가 받아들이고 표준 분석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우주를 재는 일은 누적의 작업이었습니다. 관측소는 수십 년 동안 운영되었고 장비는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기법은 정밀해졌습니다. 칠레의 아타카마 우주론 망원경은 2007년부터 2020년대까지 세대별 카메라를 바꾸어 가며 감도를 높였습니다. 사우스폴 망원경도 비슷한 궤적을 걸었습니다. 이런 장기 프로젝트에는 안정적 재원, 기관의 의지, 사람의 연속성이 필요했습니다. 과학 못지않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재원은 나사, ESA, 국립과학재단 같은 공공기관에서 경쟁 심사를 통해 배분되었습니다. 제안서는 과학 목표, 기술 접근, 예산과 일정을 상세히 적어냈고 패널은 과학적 가치와 실현 가능성, 파급 효과를 평가했습니다. 채택률은 높지 않았고 성공은 언제나 불확실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제안서를 쓰고 설득하고 예산을 조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습니다. 연구 자체에서 시간을 빼앗아 가는 듯 했지만 결국 지식의 축적을 떠받치는 기반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스템은 작동했고 이해는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점점 더 정밀하게 그려졌고 우주론 변수의 오차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모형은 시험되고 다듬어지고 때로는 수정되었습니다. 진행은 직선이 아니었고 시행착오와 논쟁이 있었지만 수십 년에 걸쳐 이해는 깊어졌습니다. 우주의 역사는 인내로 축적된 증거를 따라 차분하게 추적 가능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우주가 빛을 내기 시작한 그 순간을 확인한 다음 연구자들은 그 결과로 이어진 과정, 첫 원자 구름의 형성과 이후 모든 구조를 좌우할 중력의 무늬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재결합은 우주를 투명하게 만들며 빛을 자유롭게 했지만 동시에 복사압의 지배에서 물질을 놓아주어 중력이 기체를 더 조밀한 덩어리로 모을 수 있게 했습니다. 우주는 균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센터의 초대형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가장 이른 중력 구조의 모습을 시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만 년이 몇 초 안에 압축되어 희박한 수소가 필라멘트와 매듭으로 응축되는 과정이 펼쳐졌습니다. 이 장면을 카메라가 기록한 적은 없습니다. 오직 수학이 그 역사를 복원했습니다. 이 단계는 우주가 균일함에서 결을 얻는 순간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수천 개의 프로세서가 병렬로 계산하는 오디세이 클러스터에서 실행되었습니다. 각 프로세서는 작은 공간 구호획을 맡아 중력, 기체의 유체역학, 암흑물질의 진화를 계산했습니다. 경계에 있는 물질의 이동 정보는 인접 구획과 주고받으며 거대한 한 장면으로 엮였습니다. 그렇게 재결합 이후부터 첫 은하가 태어나는 때까지 수십억 개의 입자가 따라가는 우주의 연대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시뮬레이션은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이 보통 물질이 모일 발판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암흑물질은 중력으로만 상호작용해 복사압이나 전자기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물질보다 먼저 뭉쳐 중력의 우물을 만들고 그 우물이 수소 기체를 끌어들였습니다. 중력은 수소를 수억 광년에 뻗은 거대한 필라멘트로 모았습니다. 이후 적외선 망원경들은 깊은 하늘 사진에서 바로 그 무늬를 관측해 이론적 틀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론과 관측은 서서히 서로에게 다가가고 물리와 증거는 조용히 화해했습니다. 유럽 남방 천문대의 연구자들은 칠레의 초거대 망원경 BVLT 배열로 관측 자료를 보탰습니다. 지름 8.2m의 내 망원경은 독립적으로도 간섭계를 이루어 함께도 작동했습니다. 먼 은하단을 겨냥해 촬영한 스펙트럼과 이미지는 수십억 년에 걸친 대규모 구조를 보여주었습니다. 적색 편의로 거리를 가늠해 은하들의 3차원 분포 지도가 그려졌습니다. 지도는 우주의 거미줄, 필라멘트로 이어진 은하들과 그 사이를 메우는 매듭, 그리고 그 사이에 펼쳐진 거대한 공극을 드러났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국립에너지연구 과학 컴퓨팅 센터 NERSC는 시뮬레이션 산출물을 보관해 여러 기관이 함께 분석할 수 있도록 공개했습니다. 연구자들은 데이터를 내려받아 각자의 코드로 해석하고 동료 심사를 거친 논문으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투명한 데이터 공유는 진전을 앞당겼고 여러 연구팀이 가설을 시험하고 결과를 비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점차 기준 모형이 되었고 새로운 이론과 관측을 평가하는 중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협업이 거듭될수록 예측과 증거의 경계가 더 또렷해졌고 구조 형성이 검증 가능한 과정이 확인되었습니다. 연구는 한 번도 직접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이 어떻게 우주의 뼈대를 만들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존재는 은하 회전 곡선, 중력 렌즈, 은하단의 운동처럼 중력 효과에서 추론되었습니다. 빛을 내지 않지만 질량이 큰 무언가, 뭉치지만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암흑물질은 이 증거에 들어맞았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한꺼번에 설명하는 다른 대안은 없었습니다. 구조 형성의 물리는 인플레이션 동안 새겨진 밀도 요동에서 출발했습니다. 10만 분의 1에 불과한 작은 차이가 수십억 년에 걸쳐 중력에 의해 증폭되었습니다. 평균보다 약간 더 조밀한 곳은 더 많은 물질을 끌어들여 더 조밀해졌고, 약간 덜 조밀한 곳은 주변으로 물질을 잃어 더 비게 되었습니다. 과정은 누적적이었고 작은 차이는 큰 차이로 자랐습니다. 균일함은 계층으로 변했습니다. 암흑물질이 먼저 뭉친 이유는 복사압의 방해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온화된 기체에서는 광자가 전자에 산란되어 바깥쪽으로 미는 압력을 만들지만 암흑물질은 이런 영향에서 자유로워 중력 붕괴가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재결합으로 보통 물질이 복사와 분리될 즈음 암흑물질은 이미 중력의 그물망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수소 기체는 그 우물로 떨어지며 암흑물질의 분포를 따라갔습니다. 더 깊은 붕괴를 위해서는 기체의 냉각이 필수였습니다. 기체가 중력 우물로 떨어지면 잠재 에너지를 잃는 만큼 가열되어 압력이 커집니다. 냉각이 되지 않으면 혈압이 붕괴를 막습니다. 그러나 기체 원자들은 서로 충돌하며 광자를 방출해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기체가 식으면 압력이 낮아지고 중력은 더 깊은 압축을 이끕니다. 가열과 냉각의 균형이 구조가 언제, 어디서 만들어질지를 결정했습니다. 온도가 1만 켈빈을 넘으면 수소는 이온화된 채 남아 냉각이 비효율적이었습니다. 더 낮은 온도에서는 중성수소가 충돌 들뜸과 방사 붕괴로
자외선 광자를 내며 식을 수 있었습니다. 초기의 기체 구름은 수백만 년에 걸쳐 서서히 냉각되었고 오랜 중력 수축 끝에 최초의 별이 점화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이 과정을 세밀하게 따라갔습니다. 연구자들은 중력, 기체, 유체 역학, 냉각 함수, 화학 반응 같은 물리를 코드로 구현해 슈퍼컴퓨터에서 계산했습니다. 공간을 입자나 격자로 나누고 시간 단계마다 물리량을 갱신해 진화를 진행했습니다. 계산량은 방대했으며 우주 역사 초기 수억 년을 모사하는데 몇 주에서 몇 달이 필요했습니다. 더럼 대학교의 계산우주론 연구소는 최초의 암흑물질 헤일로, 암흑물질이 중력으로 묶여 모이는 구조의 형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헤일로의 질량은 태양 수백만 배에서 수십억 배까지 다양했고, 작은 헤일로가 먼저 생겨난 뒤 병합을 통해 더 큰 헤일로가 자라났습니다. 각 헤일로는 중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밀도가 어떻게 줄어드는지를 나타내는 고유한 밀도 프로필을 가졌고, 놀랍게도 그 형태는 질량과 형성 시기와 관계없이 매우 보편적이었습니다. 이 보편성은 헤일로의 성장이 초기 조건이나 환경의 세부에 크게 의존하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주도권은 중력이 쥐고 있었고, 중력은 어디서나 같은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이런 프로필을 가정하지 않았지만 계산 결과로 자연스럽게 나타났습니다. 순수한 중력 역학이 그 형태를 낳은 것입니다. 헤일로 내부에서는 기체가 모여 중심을 향해 냉각 수축했습니다. 가장 조밀한 영역이 은하의 씨앗이 되었고, 그곳에서 별이 점화될 준비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첫 별은 곧바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임계 온도 이하로 식고 분자 구름으로 응축하고 자체 중력으로 잘게 부서지며 핵융합이 가능한 밀도에 도달해야 했습니다. 이 순서는 시간이 걸렸고, 첫 헤일로가 생긴 뒤 최초의 별이 점화되기까지 수천만 년이 필요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첫 헤일로의 성질이 별 탄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렸습니다. 작은 헤일로는 중력 우물이 얕아 기체를 붙잡기 어려웠고, 초신성 폭발이 기체를 완전히 날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큰 헤일로는 기체를 더 잘 붙잡아 오랜 기간 별 형성이 이어졌습니다. 헤일로의 질량은 임계값처럼 작용해 그 아래에서는 별이 거의 생기지 않고 그 위에서는 은하가 탄생했습니다. 암흑물질의 분포를 따라 우주의 큰 문이 필라멘트와 공허가 자연스럽게 나타났습니다. 여러 밀도 본구리가 포개진 곳에는 가느다란 필라멘트가 만들어졌고, 필라멘트가 만나는 교차점에는 물질이 여러 방향에서 모여 매듭이 생겼습니다. 그 사이사이의 영역은 팽창과 주변의 끌림에 의해 비어가며 거대한 공극이 되었습니다. 관측은 이 우주 거미줄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은하 분포 조사는 수백만 개의 은하 위치를 3차원으로 그려냈고, 데이터는 시뮬레이션이 예측한 바로 그 필라멘트 구조를 보여주었습니다. 은하는 무작위로 흩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의 윤곽을 따라 필라멘트와 매듭에 모였고 공허를 피해 분포했습니다. 이런 일치는 차가운 암흑물질 가설, 느리게 움직이며 작은 규모까지 뭉치는 입자로 암흑물질을 가정하는 틀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럼에도 수수께끼는 남았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실제 은하 수보다 더 많은 작은 헤일로를 예측했습니다. 이른바 사라진 위성 문제입니다.
모든 헤일로가 보이는 은하를 만들지는 않는다는 뜻인지 모릅니다. 작은 헤일로에서는 기체 냉각이 비효율적이었을 수도 있고, 초신성 피드백이 별이 태어나기 전에 기체를 밀었을 수도 있으며, 관측 한계 때문에 희미한 외소은하를 놓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별 형성과 피드백 모형을 다듬어 관측과의 일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퍼즐은 커스프 코어 문제였습니다. 시뮬레이션은 헤일로 중심으로 갈수록 암흑 물질 밀도가 급하게 높아지는 뾰족한 분포를 예측했지만, 외소은하 관측은 더 편평한 중심부 코어를 암시했습니다. 이는 암흑 물질의 성질이 가정과 다르다는 뜻일 수도 있고, 기체의 냉각별, 형성 초신성 폭발 같은 바리온 물리가 암흑 물질을 재분배해 중심을 부드럽게 만든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바리온 물리를 정교하게 포함한 시뮬레이션은 경우에 따라 코어를 재현해 피드백이 해법임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타크루즈에서는 제2온화 모형이 개발되었습니다. 재결합 이후 우주는 중성 수소로 채워져 있었고, 첫 별과 은하는 자외선으로 주변 수소를 이온화해 거품 같은 영역을 만들었습니다. 별이 더 생길수록 거품은 커지고 서로 이어져 마침내 우주 전체가 이온화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빅뱅 후 약 10억 년 무렵에 끝났고, 우주 암흑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제2온화는 먼 퀘이사 빛의 흡수로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초거대 블랙홀로 빛나는 퀘이사의 빛은 수십억 광년을 지나며 성간수소를 만납니다. 중성수소는 특정 파장을 흡수해 스펙트럼에 자취를 남깁니다. 이 자취를 분석하면 거리별로 수소의 이온화 정도를 알 수 있어 제2온화의 진행 상황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관측은 제2온화가 얼룩무늬처럼 들쭉날쭉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은하가 많은 곳은 먼저 이온화되었고, 공원은 더 오래 중성으로 남았습니다. 시뮬레이션도 이 얼룩무늬를 재현했고, 최초의 은하들이 우주를 다시 이온화했음을 확증했습니다. 최초 구조의 성장은 단순함에서 복잡함으로의 전환을 뜻했습니다. 초기 우주는 온도, 밀도, 팽창률 몇 가지 값으로 설명 가능한 매끈한 상태였습니다. 뒤에 우주는 모든 규모에서 결이 생겼습니다. 행성, 별, 은하, 은하단, 필라멘트까지. 이 복잡함을 단순한 초기 조건과 중력과 기체 역학이라는 간단한 법칙이 시간이 흐르며 쌓아 올린 결과였습니다. 외부의 설계자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물리 법칙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형성의 건축이 보여준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복잡성은 복잡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단순한 규칙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초기 조건은 거의 균일했고, 밀도 요동은 10만 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규칙은 단순했습니다. 중력은 물질을 끌어당기고, 기체는 복사로 식으며, 밀도가 임계값을 넘으면 별이 태어납니다. 이 간단한 바탕에서 은하와 은하단, 우주, 거미줄이 나왔습니다. 하버드의 이론 계산 연구소에서는 수치 실험으로 이런 창발적 복잡성을 살폈습니다. 초기 조건을 달리해 여러 시뮬레이션을 돌려 결과가 시작값에 얼마나 민감한지 점검했습니다. 결론은 견고함이었습니다. 세부는 달라도 통계적 성질은 수렴했습니다. 우리 우주의 큰 무늬는 이 특정 시련에만 고유한 것이 아니라 더 넓은 가능 세계의 공통된 모습임을 시사했습니다. 이 견고함은 우주 규모에서
중력이 지배적이라는 사실을 반영했습니다. 중력은 어디서나 똑같이 작용하고 밀도 대비를 증폭시킵니다. 조금 더 조밀한 곳이 더 많은 물질을 끌어 더 조밀해지는 양의 되먹임이 세부와 무관하게 구조 형성을 이끌었습니다. 초기 요동이 10만 분의 1이든 5만 분의 1이든 차이는 시기와 질량의 수치적 변화일 뿐 질적 결론은 같았습니다. 구조는 형성됩니다. 연구자들은 암흑물질의 형태가 달라지면 구조 형성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조사했습니다. 차가운 암흑물질은 느리게 움직여 작은 규모까지 뭉칩니다. 따뜻한 암흑물질은 더 빨라 작은 구조를 흐트러뜨리고, 뜨거운 암흑물질은 상대론적 속도로 움직여 늦은 시기까지 구조 형성을 미룹니다. 관측은 차가운 암흑물질을 지지했습니다. 작은 규모의 구조가 존재하고 외소은하가 우주 곳곳에 있으며 우주 배경 복사 패턴도 이에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암흑물질 틀 안에서도 변주는 가능했습니다. 입자 질량, 상호작용 단면적, 생성 메커니즘은 전체 그림을 바꾸지 않으면서 세부를 달리합니다. 물리학자들은 WIMP, 엑시온, 스테릴 뉴트리노 같은 후보를 제안했습니다. 지하 깊은 곳의 검출기로 우주선 잡음을 피하며 암흑물질이 보통 물질과 드물게 상호작용하는 흔적을 찾는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확정적 검출은 아직 없었고 가능한 범위는 좋아졌지만 입자는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CERN에서는 대형강 입자 충돌기가 괴너지 충돌로 암흑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WIMP처럼 약한 핵력으로 상호작용한다면 충돌 에너지가 충분할 수 있습니다. 검출기는 보이지 않는 입자가 가져간 운동량, 소실 에너지를 단서로 삼습니다. 수조 번의 충돌을 분석했지만 확실한 후보는 나오지 않았고 일부 모형은 배제되며 다른 가설이 남았습니다. 암흑물질의 미스터리는 우주론의 반복되는 주제를 드러냅니다. 보이는 성분은 전체의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숨겨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 아직 직접 잴 수 없는 암흑에너지.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팽창과 구조 형성을 지배합니다. 우리는 중력 효과로 그 성질을 추정할 수 있지만 직접 검출은 아직 요원합니다. 우주는 알 수 있지만 전부에 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단계의 연구는 우주의 질서가 혼돈에서가 아니라 끈기에서 나온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필라멘트, 은하단, 공허, 규모를 막론하고 반복되는 무늬는 같은 수학적 토대에서 나왔습니다. 분석가들에게 이는 믿기 어려울 만큼 거대한 거리에도 물리법칙의 대칭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드러났습니다. 우주는 격렬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인내로 만들어졌습니다. 중력은 느리게 작용하며 수백만 년 동안 물질을 모았고, 기체는 광자를 한 알 한 알 방출하며 천천히 식었습니다. 별은 밀도와 온도, 조성의 섬세한 균형이 맞을 때마다 간헐적으로 점화되었습니다. 이제 발판이 그려진다. 조사는 점화, 어둠의 필라멘트 속에서 태어나는 첫 별로 향했습니다. 구조에서 빛으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우주는 무대를 지었습니다. 이제 배우가 등장해 재결합 이후 처음으로 어둠을 밝힐 차례였습니다. 첫 빛은 별빛이 아니라 중력 붕괴로 달아오른 수소의 빛이었습니다. 첫 별은 거대하고 뜨겁고 수명이 짧았으며 다음 세대를 위한 원소를 단숨에 주조했습니다. 그 존재는 우주 화학의 시작, 행성과 생명으로 이어지는
먼 여정의 첫걸음이었습니다. 2022년 중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지구에서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L2 지점에서 첫 딥필드 이미지를 전송했습니다. 그 중에는 135억 년이 넘는 과거에서 온 은하의 빛, 가장 이른 세대의 별들이 낸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고대의 발광을 되찾는 과정, 우주에서 처음 보이는 구조를 다시 만나는 기록이었습니다. 망원경은 2021년 12월 25일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아리안 아보 로켓에 실려 완벽에 가까운 발사로 궤도에 올랐습니다. 한 달에 걸쳐 궤도 수정을 수행하고 태양 차폐막과 거울을 펼치며 장비를 운용 온도로 냉각했습니다. 1월 말 망원경은 L2에 자리 잡고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엔지니어들은 거울 정렬을 확인하고 기기를 교정하고 열적 안정성을 점검했습니다. 각 하위 시스템을 개별로 시험한 뒤 전체로 묶어 검증하며 과학 관측을 위한 준비를 차근히 마쳤습니다. 망원경의 주거울은 지름 6.5m로 18개의 육각형 세그먼트가 모여 하나의 면을 이루었습니다. 각 세그먼트는 적외선 반사를 극대화하기 위해 금으로 도금되었습니다. 적외선은 먼지 구름을 통과해 차가운 대상을 드러내고 무엇보다 우주 팽창으로 길게 늘어난 빛을 포착합니다. 먼 은하는 공간의 팽창 때문에 멀어지며 그 빛은 더 긴 파장으로 늘어납니다. 한때 자외선이나 가시광선이었던 빛이 적외선이 되어 특수한 기기로만 감지가 가능합니다. 웹의 근적외선, 카메라인 NIR참은 0.6에서 5마이크로미터의 파장대를 촬영했습니다. 37켈빈까지 냉각된 검출기는 가장 먼 은하들의 희미한 신호를 받아들였습니다. 각 노출은 수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수십억 광년 떨어진 원천에서 오는 광자를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데이터는 딥 스페이스 네트워크를 통해 지구로 전송되어 미국 캘리포니아, 스페인 호주의 지상국에서 수신된 뒤 볼티모어의 우주망원경과학연구소로 보내져 처리되었습니다. 첫 딥필드 이미지 가운데 하나는 남쪽 하늘의 날치자리 근처 작은 하늘 조각이었습니다. 팔 길이로 들고 본 모래알보다도 작은 영역 안에 수천 개의 은하가 들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익숙한 적당한 거리의 나선 또는 타원 은하였지만 그 사이사이에 희미하고 붉은 얼룩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극도로 먼 은하들로 팽창에 의해 빛이 늘어난 결과였습니다. 분광 분석은 일부가 적색편이 13을 넘어섰음을 확인했는데 이는 134억 년이 넘는 빛의 여행에 해당합니다. 이 빛이 방출될 당시 우주는 겨우 4억 년 남짓한 나이였습니다. 분광 분석은 몇몇 은하에서 금속 함량이 0에 가까운 흔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별이 수소와 헬륨만으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거대하고 수명이 짧은 별들이 핵융합과 초신성 붕괴를 통해 최초의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냈습니다. 적외선 관측은 그 짧은 생의 장황을 포착해 수백만 년을 건너온 데이터로 번역했습니다. 관측이 하나씩 확정될 때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선은 기원적으로 조금씩 더 가까워졌습니다. 최초의 별, 이른바 다이족 별은 선례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빅뱅 핵합성의 부산물인 리튬보다 무거운 원소가 전혀 없는 기체 구름에서 태어났습니다. 천문학에서 말하는 금속, 헬륨보다 무거운 모든 원소, 이 없으니 냉각은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기체구름은 천천히 붕괴했고 태양처럼 작은 별이 아니라 덩치 큰 별이 주로 형성되었습니다. 이 거인들은 뜨겁고 밝게 타올랐고 중심에서 수소를 헬륨으로, 이어 헬륨을 탄소로, 탄소를 산소로,
산소를 넌으로. 이렇게 주기율표의 원소들을 한 단계씩 쌓아 올렸습니다. 이들의 수명은 수십억 년이 아니라 수백만 년이었습니다. 거대한 별은 연료를 빠르게 소모해 핵연료가 바닥나면 자체 중력으로 붕괴합니다. 그 붕괴는 초신성을 일으켜 외곽층을 우주 공간으로 흩뿌립니다. 핵은 더 압축되어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되기도 합니다. 방출된 물질은 새로 만들어진 원소로 풍부해져 주변 가스와 섞이며 다음 세대 별에 금속을 마련해 줍니다. 웹의 분광은 적색편이 10에서 12에 이르는 은하에서 이런 금속 풍부도의 흔적을 보여주었습니다. 탄소, 산소, 철의 선이 분광도에 나타났고 이미 여러 세대의 별이 태어나고 사라졌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별 탄생이 관측된 시점보다 더 이른 때, 어쩌면 빅뱅 후 2억 년 무렵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의미했습니다. 우주의 여명에 대한 시간표가 더 먼 은하들의 관측으로 조금씩 뒤로 밀려났습니다. 우주망원경 과학연구소의 천문학자들은 높은 적색편이 은하들의 목록을 만들고 밝기, 크기, 별 생성률, 화학 조성 같은 성질을 측정했습니다. 각 은하는 우주 진화사의 하나의 점이 되었고 함께 모였을 때 첫 10억 년 동안 별 탄생이 어떻게 희귀한 사건에서 널리 퍼진 활동으로 바뀌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우주는 별 하나하나로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높은 적색편위의 퀘이사도 겨냥했습니다. 퀘이사는 초대 질량 블랙홀이 물질을 빨아들이며 내는 강한 빛입니다. 블랙홀의 질량은 수백만에서 수십억 태양 질량에 이릅니다. 그런데 웹이 본 퀘이사들은 우주가 아직 10억 년이 되기 전 존재했습니다. 블랙홀이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커졌는지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직접 붕괴, 별을 거치지 않고 거대한 기체 덩어리가 곧장 블랙홀로 무너져 초기부터 큰 씨앗을 남긴다는 시나리오입니다. 또 하나는 작은 블랙홀들이 빠르게 합쳐져 연쇄적으로 성장한다는 그림입니다. 둘 다 과제가 많았고 이를 가를 관측이 필요했습니다. 웹은 적색편이 7을 넘는 퀘이사를 포착했고 이는 우주 나이 8억 년이 채 안 될 때의 빛입니다. 이 퀘이사를 밝히는 블랙홀의 질량은 수억 태양 질량에 달했습니다. 존재 자체가 빠른 성장을 암시하지만 정확한 경로는 논쟁 중이었습니다. 이어진 관측은 퀘이사 주변의 숙주 은하를 겨냥해 질량과 별 생성률, 가스 함량을 주었습니다. 이 값들은 블랙홀 성장 모형을 가려내고 블랙홀과 은하가 함께 자랐는지 따로 자랐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도쿄대학교의 카블리 연구소에서는 중력 렌즈, 거대한 은하단의 중력이 배경 은하의 빛을 구부려 확대하는 현상로 관측된 이미지를 분석했습니다. 렌즈 덕분에 웹은 원래는 너무 희미해 직접 볼 수 없는 은하까지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렌즈로 확대된 은하들 가운데 적색편이 15 안팎의 후보들도 보였고 이는 빅뱅 후 몇천 년을 가리킬 수 있었습니다. 이 후보들은 분광으로 거리를 확증해야 했습니다. 웹에 분광기로 렌즈된 은하들을 다시 관측하는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만약 확정된다면 지금까지 관측된 것 중 가장 이른 은하로 기록되며 별 탄생의 문이 막 열리던 시간으로 창을 내줄 것입니다. 이 발견들은 별빛을 기억이자 작동 원리로 다시 보게 했습니다. 한 광자마다 가장 이른 창조 주기의 화학적 증거, 수소가 탄소로, 침묵이 색으로,
담겨 있습니다. 연구자들에게 이것은 인내의 관측이 수십억 년 너머의 사건을 복원할 수 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 인내의 기록 속에서 시간 자체가 측정 가능한 재료가 되었습니다. 웹의 이미지는 또한 높은 적색편이 은하에서 예상 밖의 구조를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은하가 울퉁불퉁하고 불규칙했으며 근처 우주에서 보이는 매끈한 나선이나 타원 형태와 달랐습니다. 초기 은하가 아직 조립 중이며 병합이 잦고 별 생성이 조밀한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 덩어리들은 아마도 수백만 개의 별이 거의 동시에 태어나는 젊은 성단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연구자들은 관측된 형태를 초기 은하 형성 시뮬레이션과 비교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바로 그런 울퉁불퉁하고 불규칙한 구조를 예측했고 관측과 잘 들어맞았습니다. 중력에 이끌린 가스 유입이 별 생성을 일정하게가 아니라 한 번에 몰아치는 방식으로 만들었고 초신성과 항성풍의 피드백은 가스를 흩뜨려 일시적으로 별 생성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러다 중력이 다시 가스를 모아 다음 폭발적 생성이 일어났습니다. 유입 형성 피드백의 순환은 초기 우주 내내 되풀이되며 은하의 진화를 빚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의 막스 플랑크 천문 연구소에서는 높은 적색편이 은하의 크기와 밝기를 조사해 많은 은하가 예상보다 작고 밝다는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같은 별 질량을 가진 은하라도 초기 우주에서는 더 컴팩트해 별이 더 작은 부피의 빽빽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는 별 생성이 중심부에 집중되었거나 아직 장기간의 팽창과 병합으로 외곽이 넓어지기 전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데이터는 초기 은하 형성이 오늘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음을 시사했습니다. 웹의 분광은 또한 높은 적색편이 은하 내부의 운동, 가스와 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측정했습니다. 분광선의 도플러 이동으로 속도를 재어 회전, 유입, 유출을 가려냈습니다. 어떤 은하는 정돈된 회전을 보여 원반 형성을 암시했고 다른 은하는 병합이나 난류를 떠올리게 하는 혼란스러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런 다양성은 은하 형성이 하나의 경로가 아니라 질량과 환경, 병합 이력에 따라 여러 길을 가진 과정임을 말해줍니다. 캐나다 이론 천체 물리 연구소의 이론가들은 웹의 관측을 물리와 연결하는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은하가 원반을 이루고 어떤 조건에서는 불규칙한 채 남는가? 별 생성률을 조절하는 장치는 무엇인가? 블랙홀은 은하 진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가스 역학, 별 형성, 초신성 피드백, 블랙홀 강착을 포함한 모형으로 우주의 여명부터 현재까지 은하를 시뮬레이션하며 관측과의 비교로 이해를 다듬었습니다. 핵심 통찰 하나는 피드백의 역할이었습니다. 초신성은 주변 가스에 에너지를 주입해 가열하고 유출을 일으킵니다. 피드백이 너무 강하면 가스를 쓸어내 별 생성이 꺼지고 너무 약하면 가스가 급히 붕괴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별이 생깁니다. 유입과 피드백의 균형이 별 생성률을 정해 은하가 별 질량을 쌓는 속도를 결정합니다. 관측은 작은 은하에서는 피드백이 효율적이고 큰 은하에서는 덜 효율적임을 시사했고 이는 거대 은하가 더 빠르게 별을 만든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웹은 또 퀘이사 분광에서 높은 적색 편의의 성감 물질을 관측해 그때 우주가 부분적으로만 이온화되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시야는 완전 흡수를 보여 중성 영역을,
다른 시야는 부분 흡수를 보여 이온화된 영역을 가리켰습니다. 재이온화에 얼룩무늬가 뚜렷했으며 초기 은하 주변에 형성된 이온 거품이 서로 자라 합쳐진다는 시뮬레이션 예측과 일치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온화된 영역의 크기를 지도화해 시간이 지날수록 커진다는 사실을 보였습니다. 재이온화 초기에는 은하 하나하나 주위에 작은 거품이 있었고 뒤로 갈수록 거품이 합쳐져 더 넓은 영역이 이온화되었습니다. 적색편이 즉 빅뱅 후 10억 년 무렵에 이르면 우주 전체가 이온화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별빛과 필요하다면 퀘이사까지 보태진 자외선이 수억 년에 걸쳐 이 과정을 이끌었습니다. 웹의 데이터는 허블, 스피처, 지상, 망원경의 관측을 보완했습니다. 허블은 적색편이 10안팎, 우주 나이 5억 년 무렵까지 전선을 밀어 올렸고 웹은 이를 13 이상으로 넓혀 최초의 별이 형성되던 때에 더 근접했습니다. 이런 전진은 더 민감한 기기, 더 긴 노출, 더 정교한 데이터 처리에 기대어 이루어졌습니다. 진보는 누적적이었고 앞선 관측 위에 다음 관측이 한 겹씩 쌓았습니다. 관측의 인내도 중요했습니다. 가장 이른 은하의 발견은 기술만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계획, 제작, 시험, 분석에 걸친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1990년대에 구상되고 2000년대에 설계되고 2010년대에 제작되었으며 2021년에 발사되었습니다. 수천 명이 참여했고 각자 구체적 문제를 풀었습니다. 접히는 거울을 어떻게 설계할지, 검출기를 절대 영도에 가까운 온도로 어떻게 냉각할지, 수백만 킬로미터 떨어진 데이터를 어떻게 전송할지, 희미한 대상을 겨냥해 얼마나 정밀하게 지향할지를 하나씩 해결했습니다. 망원경의 태양 차폐막은 알루미늄을 증착한 카프톤 5겹으로 테니스 코트 크기만 했습니다. 각 층은 머리카락보다 얇았지만 겹겹이 격리해 햇빛면에 350켈빈에서 그늘면에 40켈빈까지 온도를 맞췄습니다. 전개에는 수백 개의 모터와 풀리, 해제 장치가 필요했고 지상에서 끝없이 시험했습니다. 발사 후 전개는 약 2주가 걸렸고 단계마다 점검을 마친 뒤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거울 정렬은 18개의 세그먼트를 하나의 나노미터 정밀도로 맞추는 일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별빛 무늬를 분석하는 웨이브 프론트 센싱으로 세그먼트의 위치를 추정하고 구동기로 미세 조정했습니다. 이 과정은 몇 달에 걸쳐 반복되며 최적 상태로 수렴했습니다. 정렬이 끝난 뒤에는 열 제어와 구조적 강성으로 안정이 유지되었습니다. 우주망원경과학연구소에서의 운 관측 시간이 동료 심사를 통해 배정되었습니다. 위원회는 과학적 가치, 실현 가능성, 자원 요구를 평가했고 승인된 프로그램은 프로젝트에 따라 몇 시간에서 수백 시간의 시간을 받았습니다. 관측자들은 목표, 기기, 노출 시간, 산출물까지 세심하게 계획했습니다. 관측이 끝나면 일정 기간의 전용 사용 뒤에 데이터는 공개되어 더 넓은 공동체가 재분석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하며 처음 목표가 아니었던 현상까지 발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망원경은 공동의 자원이 되었고 협력으로 과학적 수확은 배가 되었습니다. 분석이 넓어지면서 관심은 가장 이른 별에서 그 사이에 조용한 시기로도 번졌습니다. 우주는 점화했고 은하를 만들었고 스스로를 재이온화했습니다. 그러나 팽창은 계속되어 은하는 서로 멀어지고 물질은 희석되며 복사는 식어갔습니다.
기원의 이야기는 동시에 흩어짐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구조는 서로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멀어지고 빛은 감지 한계 너머로 늘어났습니다. 우주는 정지해 있지 않았습니다. 암흑에너지와 팽창의 지속이 빚어갈 미래를 향해 지금도 조용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1998년 세로톨롤로 미주 관측소에서 이하형 초신성을 모니터링하던 천문학자들은 뜻밖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주의 팽창이 가속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결론이 유지되고 있으며 허블 상수와 암흑에너지 측정이 이를 지지합니다. 이 마지막 편은 관측이 시작을 감지하는 일에서 지속을 추적하는 일로 어떻게 발전했는지 첫 1초에서 공간의 끝없는 표류까지를 차분히 되짚습니다. 이 발견은 두 개의 독립 연구팀에서 나왔습니다. 로런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의 솔 펄머터가 이끈 초신성 우주론 프로젝트, 그리고 브라이언 슈미트와 애덤 리스가 이끈 하이즈 초신성 탐사팀이었습니다. 두 팀은 아이아형 초신성을 표준 촛불로 사용했습니다. 본래 밝기를 알고 있는 천체를 지표로 삼아 거리를 재는 방법입니다. 보이는 밝기와 고유 밝기를 비교해 거리를 구하고 분광에서 얻은 적색 편의와 결합해 우주의 팽창 역사를 그렸습니다. 당시의 예측은 분명했습니다. 물질의 중력 때문에 팽창은 서서히 느려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반대를 가리켰습니다. 먼 초신성들이 예상보다 더 어두웠고, 이는 그들이 기대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음을 뜻했습니다. 우주는 예상보다 더 많이 팽창했고, 그 결과 팽창이 가속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결과는 직관에 반했습니다. 중력은 끌어당기지,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가속을 이끄는가? 답은 조심스럽게 암흑에너지로 향했습니다. 음의 압력을 내어 공간을 밀어내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우주의 성분. 가장 단순한 후보는 우주상수였습니다. 빈 공간의 에너지 밀도를 뜻하는 한글로 아인슈타인이 1917년에 정적인 우주를 만들기 위해 도입했다가 허블의 팽창 발견 이후 포기했던 개념입니다. 이제 관측된 가속을 설명하기 위해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주상수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텅 빈 공간에도 에너지가 있습니다. 물질은 공간이 커질수록 희석되지만 진공 에너지 밀도는 일정하게 남습니다. 우주가 커질수록 암흑 에너지의 총량은 늘어나고 결국 물질보다 지배적이 됩니다. 이 전환은 수십억 년 전 일어났고, 그때부터 암흑 에너지가 팽창을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 추가 관측이 이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은 더 먼 거리의 초신성을 관측해 적색 편의 범위를 넓혔고, 지상 탐사는 수백 개의 초신성을 발견해 통계를 강화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독립적인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그 온도 요동은 평탄한 우주를 시사했고, 누락된 에너지 밀도를 메우기 위해 암흑 에너지가 필요했습니다. 은하 대규모 구조를 측정한 조사들 역시 암흑 에너지가 지배하는 우주라는 예측과 일치하는 분포를 보여주었습니다. 표준 우주론 모형은 암흑 에너지를 포함하도록 갱신되어 람다 CDM 모델이 되었습니다. 람다는 우주상수, CDM은 차가운 암흑물질을 뜻합니다. 이 모형은 우주가 대략 보통 물질 5%, 암흑물질 27%, 암흑에너지 68%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각 성분은 우주 진화에서 고유한 역할을 맡습니다. 보통 물질은 별과 은하를 만들고, 암흑물질은 중력의 비계를 제공하며 암흑에너지는 가속 팽창을 이끕니다. 연구자들은 암흑에너지의 상태방 정식,
압력과 에너지 밀도의 비인 W를 측정했습니다. 우주 상수라면 W에는 1입니다. 만약 암흑 에너지가 상수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장이라면 W에는 1에서 벗어나거나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관측이 초신성, 은하 군집, 우주 배경 복사를 정밀하게 측정해 이를 겨냥했습니다. 결과는 W, 1과 일치했고 우주 상수를 지지했지만 불확실성은 작은 여지를 남겼습니다. 유클리드와 니씨 같은 인문은 수십억 광년에 걸친 은하의 적색 편의를 측정해 거리에 따라 속도가 늘어나는 경향을 확인했습니다. 2023년에 발사된 유클리드는 은하 분포와 중력 렌즈를 지도화해 시간에 따른 구조 성장을 추적했고 키트피크 관측소의 지상 분광기 DESC는 수백만 개 은하의 적색 편의를 측정해 3차원 우주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두 프로젝트의 목표는 암흑 에너지의 성질을 제약해 정말로 상수인지 시간에 따라 변하는지 가늠하는 것이었습니다. 데이터는 가속에 지배되는 우주를 드러났습니다. 중력의 구속을 벗어난 만큼 먼 은하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빠르게 벌어졌습니다. 적색 편이 1 이하, 즉 지난 수십억 년 동안은 가속이 우세했고 그보다 젊은 우주, 밀도가 높던 시절에서는 물질이 지배하며 팽창이 감속되었습니다. 전환은 약 50억 년 전 일어났고 물질 지배에서 암흑 에너지 지배로 무대가 바뀌었습니다. 이 전환은 미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팽창이 계속될수록 먼 은하는 상대적으로 빛의 속도를 넘어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우주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그 빛은 더 이상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합니다. 지평선 밖의 은하는 영원히 보이지 않게 되고 그들의 빛은 무한히 붉게 늘어납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는 크기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접근 가능한 내용은 점차 줄어듭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관측 가능한 은하의 수는 적어집니다. 현재의 전망은 측정되지 않은 힘, 암흑 에너지가 우주의 밀도를 지배해 해마다 공간을 더 빠르게 벌려놓는다고 말합니다. 모든 관측은 증거이자 작별의 기록이 됩니다. 전 세계의 관측소에서는 매년 우주론 변수를 업데이트하며 모니터링을 이어갑니다. 그 아카이브는 인류가 남긴 가장 길고 연속적인 과학 기록 중 하나입니다. 움직임과 침묵을 함께 적어나가는 확장된 장부입니다. 유럽 우주국의 임무 기획자들은 암흑 에너지를 연구하기 위한 미래 망원경을 설계했습니다. 목표는 가속을 더 정밀하게 측정하고 암흑 에너지가 상수인지 변화하는지 확인하며 중력 이론의 대안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팽창, 물질 분포, 중력 렌즈 사이의 구체적 관계를 예측합니다. 그 관계에서 벗어나는 징후는 새로운 물리의 가능성을 뜻합니다. 암흑 에너지의 대안 중 하나는 수정 중력입니다. 우주 규모에서 중력이 다르게 작동한다는 가설입니다. 이런 모형에서는 가속 팽창이 미지의 에너지 때문이 아니라 큰 스케일에서 상대성 이론이 깨지는 탓입니다. 이를 시험하려면 구조 성장, 중력 렌즈, 팽창 역사에 대한 매우 정밀한 측정이 필요합니다. 관측은 진행 중이지만 아직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명확히 벗어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도쿄대학교의 카블리 수리물리 연구소에서는 가속 팽창이 우주의 궁극적 운명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탐구했습니다. 암흑 에너지가 일정하다면 팽창은 끝없이 가속될 것입니다. 은하들은 멀어지고 별들은 늙어가며 가스가 소진되면 별 생성은 멈춥니다. 우주는 차츰 어두워지고 엔트로피가 극대화된 열적 죽음을 향해 식어갑니다. 별은 꺼지고 블랙홀은
호킹 복사로 증발하며 결국 낮은 에너지의 입자와 광자만이 끝없이 펼쳐진 공간에 흩어지게 됩니다. 이 운명은 가득합니다. 조 단위를 넘어서는 먼 미래의 일입니다. 지금 우주는 여전히 활발합니다. 별은 계속 태어나고 은하는 병합하며 새로운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가속은 거꾸로 가지 않습니다. 우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팽창하며 모든 것을 희석시키고 모든 입자를 각자의 인과 지평선 안에 고립시킬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우주 상수의 대안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시간에 따라 에너지 밀도가 변하는 동역학적 스칼라장, 퀸테센스, 이 한 가지 가능성입니다. 우주 상수와 달리 퀸테센스는 변할 수 있으므로 가속이 느려지거나 멈출 가능성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관측은 아직 그런 변화를 찾지 못했지만 문은 열려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가 다른 장이나 입자와 결합해 그들의 성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런 모형은 더 많은 매개 변수를 필요로 해 시험이 어렵습니다. 암흑 에너지 연구는 우주론을 넘어 입자 물리로 확장되었습니다. 만약 암흑 에너지가 진공 에너지와 관련된다면 측정된 값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양자장로는 관측값보다 엄청나게 큰 진공 에너지 밀도를 예측합니다. 이른바 우주상수 문제입니다. 이는 현재의 이론이 불완전함을 시사하며 양자역학과 중력이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물리가 필요함을 암시합니다. 시리아나의 물리학자들은 암흑 에너지를 설명할 수 있는 입자나 상호작용을 찾고 있습니다. 힉스 장의 성질, 전략 상호작용의 진공 상태, 숨겨진 차원의 가능성 등을 실험으로 살핍니다. 아직 결정적 연결고리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탐색은 계속됩니다. 암흑 에너지를 이해하려면 우주론과 기본 입자 물리의 통찰이 함께 필요할 것입니다. 가장 큰 스케일과 가장 작은 스케일 사이의 다리를 놓는 일입니다. 지속되는 팽창은 우주 배경 복사에도 영향을 줍니다. 공간이 커질수록 배경 복사는 더 식어 재결합기에 3000 켈빈에서 오늘의 2725 켈빈으로 내려왔습니다. 온도는 우주의 크기에 반비례하며 앞으로도 계속 내려갈 것입니다. 먼 미래에는 거의 0에 가까워지고 복사는 관측 불가능한 파장대로 밀려납니다. 빅뱅의 장관은 사라져 우주의 기원을 가리키는 흔적이 희미해질 것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가 38만 살이던 순간의 스냅샷입니다. 먼 은하의 초신성, 대규모 구조 관측과 결합해 연구자들은 첫 1초에서 현재까지의 역사적 흐름을 종합했습니다. 각 데이터셋은 퍼즐의 한 조각이 되어 서로를 교차 검증하고 모형을 잡혔습니다. 독립 관측 간의 일관성은 우주론 틀에 대한 신뢰를 더 굳건히 했습니다. 그러나 수수께끼는 남아 있습니다. 암흑물질의 본성은 여전히 미지이고 암흑 에너지의 기원도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구조를 싹 틔운 초기 조건은 통계적으로는 이해되지만 인과적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요동을 만드는 메커니즘을 제시하지만 무엇이 그것을 구동했는지, 에너지 규모와 지속, 종료를 무엇이 정했는지는 여전히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우주론을 입자물리, 양자중력, 시간의 본성과 연결합니다. 연구는 관측과 분석, 이론의 교차 속에서 계속됩니다. 우주의 팽창은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아니라 측정되고 이해되어 미지의 성질을 추정하는 현상입니다. 과정은 진행형이며 관측과 이론 사이의 대화가 서로를 다듬고 좁혀갑니다. 케임브리지의 카블리 우주연구소에서는
차세대 관측으로 암흑 에너지를 얼마나 정밀하게 잴 수 있을지 예측했습니다. 가상의 관측을 시뮬레이션하고 불확실도를 계산하며 조사 전략을 최적화했습니다. 목표는 암흑 에너지의 상태방 정식을 퍼센트의 일부 수준으로 제약해 우주 상수와 동역학적 대안을 가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백만 개 은하의 적색 편의와 군집을 측정하고 정교한 중력 렌즈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 일은 대륙을 넘는 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수백 명의 연구자가 데이터를 공유하고 방법을 공개하며 결과를 서로 검증합니다. 현대 우주론의 스케일은 집단적 노력을 요구하며 어느 한 기관도 모든 측면을 혼자 다룰 수 없습니다. 관측소, 컴퓨팅 센터, 이론 연구소가 함께하는 진정한 국제 공동 작업입니다. 이 조사는 발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우주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다만 우리의 이해보다 느릴 뿐입니다. 기기는 빛보다 빠르게 멀어지는 지평선에 맞춰 조율되어 있고, 과학자에게 각 데이터셋은 지도이자 기념비입니다. 팽창조차 기록되고 수량화되며 조용히 이해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깊은 우주의 고요 속에서 관찰 그 자체가 참여의 한 방식이 됩니다. 기록이 더 멀리 뻗을수록 모든 향후 관측은 여전히 같은 과거를 가리킬 것입니다. 빛이 처음 빠져나와 인내의 여정을 시작했던 그 순간으로 우주 배경 복사는 계속 식고 은하는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며 별의 탄생은 언젠가 멈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주는 관측 가능하고 그 역사는 추적 가능하며 미래는 예측 가능합니다. 이해하려는 일은 계속되고 모든 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고자 하는 호기심이 그 일을 이끕니다. 측정과 관측으로 서술된 우주의 이야기는 단순한 원리가 거대한 스케일에서 작동하는 우주를 드러냅니다. 첫 번째로, 측정 가능한 순간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균일함에서 복잡성으로 이행하는 모든 단계는 물리 법칙을 따랐습니다. 이야기는 예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기 조건은 가능성을 열어주었지만 확실성을 보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계는 있었습니다. 에너지 보존, 대칭성, 인과 관계에 맞는 길만이 접근 가능했습니다. 이 제약은 제한이 아니라 이해의 조건이었습니다. 덕분에 우주는 이해 가능했고 역사는 복원 가능했습니다. 만약 임의의 사건이 일어난다면 관측은 혼돈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측은 질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규모를 달리해 반복되는 패턴, 예측 가능한 과정, 실험실에서 시험 가능한 메커니즘. 우주는 알 수 없어서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아직 다 알지 못해 신비로운 대상이었습니다. 더 깊은 탐색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해의 속도는 최근 수십 년간 빨라졌습니다. 망원경은 늘었고 기기는 발전했으며 계산 능력은 커졌습니다. 데이터는 분석 속도를 앞지르며 쌓였고 아카이브는 페타바이트와 엑사바이트 규모로 자랐습니다. 기계학습은 사람 눈이 놓칠 무늬를 골라내고 자동화는 하늘 전체를 덮는 조사와 순간 현상의 감시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손으로는 놓칠 희미하고 짧은 사건까지 포착했습니다. 그럼에도 근본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본성, 양자와 중력이 함께 작동하는 초기 우주의 물리, 특정한 요동이 왜 그 모양으로 새겨졌는지에 대한 인과적 설명. 이런 빈틈은 실패가 아니라 최전선이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입니다. 세계 곳곳의 연구기관에서
다음 세대의 우주론자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일반 상대성, 양자장론, 통계물리를 배우고 망원경 데이터로 시뮬레이션과 관측을 비교합니다. 논문을 쓰고 학회에서 토론하며 해석을 겨룹니다. 수세기에 걸쳐 다듬어진 틀을 이어받아 관측을 보태고 예측을 시험하며 때로는 가정을 바꿉니다. 이 과정은 누적되지만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생각은 떠오르고 사라지며 모형은 데이터에 따라 인기를 얻다가 물러납니다. 논쟁은 일고 가라앉습니다. 그럼에도 제안과 수정의 순환 속에서 이해는 깊어집니다. 우주는 덜 불투명해지고 역사는 더 추적 가능해지며 미래는 더 예측 가능해집니다. 일은 계속되며 열린 결말로 남습니다. 답은 새로운 질문을 낳고 관측은 새로운 현상을 드러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주의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관측자가 존재하는 한 조사는 이어집니다. 먼 은하에서 온 빛이 도착하고 기기가 그것을 기록하며 파장을 분석하고 세기를 재고 성분을 가능합니다. 연구자는 데이터를 해석하고 모형을 맞추며 변수를 다듬고 서사를 구성합니다. 우주는 늘 그래왔듯 관측 가능하고 측정 가능하며 인내하는 탐구에 조금씩 비밀을 내줍니다. 천문학자와 데이터 보관자, 물리학자의 정밀한 작업 속에서 우주의 기원은 단일한 사건보다 연속체에 가깝게 보입니다. 기록된 모든 광자와 측정된 모든 요동은 끝나지 않는 조사에 속해 있습니다. 인간의 기억 이전에 시작되어 인간의 기억 너머로 이어질 작업입니다. 지금 우주는 늘 그랬듯 팽창하고 식어가며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기록합니다. 여기서 들려준 이야기는 첫 측정 가능한 순간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균일함에서 복잡성으로, 에너지에서 물질로, 물질에서 구조로 이어진 길을 따라갑니다. 각 단계는 앞선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실험실에서 시험된 물리와 우주적 거리에서의 관측으로 검증되었습니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질문은 남아있고 미지는 지속됩니다. 그러나 틀은 견고합니다. 수십 년의 관측과 실험, 분석 위에 세워진 구조입니다. 우주는 계획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설명되지 않은 과정이 정해준 온도와 밀도, 팽창률 같은 조건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조건에서 입자와 원자, 별과 은하, 행성, 그리고 마침내 그 과정을 거꾸로 추적할 수 있는 관측자까지 모든 것이 나왔습니다. 관측자는 이야기의 일부이며 별의 핵합성과 행성 형성의 산물로 빛과 중력이 쓴 역사의 증인이 됩니다. 우주를 관측하는 일에서 인류는 자신을 넘어선 과정에 참여합니다. 한 번의 측정은 기록을 보태고 한 번의 발견은 모형을 더듬으며 한 번의 질문은 새로운 길을 엽니다. 일은 세대를 넘어 누적되고 문화와 세기를 건너 이어지는 공동의 노력입니다. 우주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관측자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록은 그가 묘사하는 우주처럼 계속 확장됩니다. 포착된 모든 광자, 분석된 모든 스펙트럼, 실행된 모든 시뮬레이션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은 이해로 이어집니다. 우주는 언제나처럼 접근 가능하며 수학의 언어와 관측의 규율로 읽을 수 있습니다. 관측자가 있는 한 이야기는 페이지마다, 데이터셋마다 조용한 창조의 리듬을 드러내며 펼쳐질 것입니다. 이 리듬에는 절정도 결말도 없습니다. 오직 계속됨만 있습니다. 우주는 팽창하고 신고 진화합니다. 관측에 무심하지만 관측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하려는 행위 그 자체가 보상이 되며 불가해를 이해하려 하고
측정 불가능을 재료하며 무에서 비롯된 모든 것의 탄생을 증언하려는 인간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인류는 듣습니다. 답을 찾기보다는 리듬을 듣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부드러운 꿈 꾸시길. 굿나잇.